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을 보시는데, 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공부하실 것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와 승인권자에 관한 구분을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이 광역계획권이라면 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자가 승인권자가 되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 승인한 자는 누구이다? 국토입니다.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게 되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그래서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경기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했다고 하면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여야 합니다. 여기 공동 수립에 있어서는 상호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만약 남양주와 서울을 연결하는 지하철 4호선의 연장 노선을 계획하게 되면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의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합의가 성립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되지만 수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던 자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고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되지만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는 다른 특별한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그때는 광역계획권 지정했던 자가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수립권자는 누구이다? 국토입니다. 이런 예외 상황은 각각 3개가 존재합니다. 29회 때는 광역계획권 지정 가지고 정답 지문을 만들었다면 늘상 시험에 출제되는 두 번째 시험 패턴이 바로 예외적인 수립권자가 어떤 상황일 때 수립하게 되는지 그걸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30회 때도 광역도시계획이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국토가 수립하는 각각 예외 3가지를 내가 알고 있는지가 30회 때 문제를 맞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실 것은 저 광역도시를 수립하는 절차에 관한 문제를 함께 살펴주셔야 됩니다. 저 광역도시계획은 행정계획의 한 종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할 것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행정청이다, 비행정청이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수립하게 되면 모두 행정청이죠. 그래서 수립하는 자는 행정청이고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자도 국토, 광역계획권 지정했던 행정청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다만 이 광역도시계획은 토지계획이었습니다. 만약 경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고용률이나 또는 취업자 인구수가 얼마가 되는지 그런 동향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토지계획입니다. 그 토지계획은 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땅 하면 생각나시는 게 측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지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장소에 측량, 조사 등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를 기초조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 4호선 등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 연장 위치가 적합한지, 그리고 역을 만들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 그곳에 만약 문화재나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장소라고 하면 그곳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위치 장소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시하는데 이를 기초조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초조사 이후 주민 의견 청취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대통령으로서 나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중에 변호사라는 영화 보시면서 헌법 1조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저 토지 계획은 일반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 청취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2외곽순환도로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 제2외곽순환도로가 남양주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체인지가 어디로 예정되었는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전혀 관심 없기 때문에. 다만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제2외곽순환도로라고 하면 그냥 외곽순환도로와 비교하게 되었을 때 거리가 엄청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2외곽순환도로 만들어지게 되면 대부분 공장 용지로 활용될 수 있지, 그곳에 아파트 만들어지게 되면 가격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구리를 관통하게 되는 외곽순환도로와 그리고 수동 쪽을 지나가게 되는 제2외곽순환도로, 남양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가 짧은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개발이나 또는 공장 개발 등의 다양한 개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여지 있는데, 이 부분 빼고 외곽순환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의 거리가 좀 멀다고 하면 교통 연결이 곤란하기 때문에 투자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파트 용지나 상가 용지로 계획해서 토지 투자하신다고 하면 그냥 외곽순환도로 안쪽이 가장 합리적인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인터체인지가 수동 쪽에 만들어진다는 것은 들어본 적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천천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양주의 사정을 좀 아셔야만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 하시더라도 가끔 이유 있는 중개 알선이 가능하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또는 일기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 만들었을 때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경제 볼륨이 달라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디 투자하건 관계없이 다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지금 오를 만큼 올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한 개발 계획이나 어떤 이유가 있을 때 투자하셔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투자자들의 돈을 좀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되십니다. 그냥 아무 때나 땅 사면 돈 오를 것이다, 가격 오를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법 수업 시간 중에 좀 가끔 그런 투자에 관한 이야기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실무 시간 때 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여기 주민 의견 청취는 토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 필수 사항이지만 두 개,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주민 의견 청취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시험거리입니다. 향후 나중에 우리가 공부해 나가시게 되면 단계별 집행계획과 개발도 관리구역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주민 의견 청취가 없다라는 것을 나중에 공부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뺀 각종 토지 이용 계획, 토지와 관련된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항상 주민 의견 청취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청문 방법이 있습니다. 저 청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각종 등록을 말소하게 되었을 때 그 취소, 말소는
중요한 행정처분으로서 처분 대상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청문이라 표현합니다. 다만 토지계획 수립하는 때에는 그 청문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공청회와 공람 절차라는 것을 주민 의견 청취 방법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여기 공람은 공고, 열람의 준말로서 동사무소 같은 곳에 토지 계획과 관련된 서류를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주고 공람 기간 중에 일정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2외곽순환도로와 관련된 인터체인지 부지가 애초 예정지와 달라졌는데 저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해당 토지는 강제 수용당합니다. 시가의 절반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공람 기간 중에 의견을 제시하고 인터체인지 위치를 수동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앞으로 내 땅에 고속도로 등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반대하셔야 됩니다. 대신 내 땅이 폭 15m나 20m 도로에 딱 붙어 있는 땅이 되어버린다면 그때는 적극 찬성하셔야 됩니다. 대신 이러한 공람 절차를 진행하거나 공청회 개최하게 되었을 때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대한 일일이 답변을 하게 된다고 하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참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보지 않는 신문이 있다면 서울신문이지 않습니까? 전혀 본 적 없습니다. 그런 쪽에 이런 것을 한번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공청회는 오늘 우리 학원에 이렇게 모여서 이 자리에서 토지 이용 계획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공청회 방법이고 그 공청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람 절차를 채택하게 됩니다. 공법상 공청회는 딱 5군데 나오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딱 3가지입니다. 나는 5개 다 공부한다. 3개만 공부하고 간다. 3개만 공부하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나중에 우리가 해나가실 것으로서 도시개발법을 공부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에 단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면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번 다산 신도시 개발 사업 했을 때 그 다산 신도시 개발 사업의 예정제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평지구와 평내지구에 각각 살고 있다면 평내지구와 호평지구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도시개발 구역이 각각 200만이거든요.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충 10만 명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럴 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공람 절차하고 뭐한다? 공청회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 3개를 제외한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전부 공람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청회에 있어서는 우리 다음 주에 계획 하나씩 있으시죠? 학원 오실 거죠? 다음 주 금요일 날 저보러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 그 다음 주에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일주일 정도는 어떤 스케줄이 있다 판단하여 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공고하게 되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람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열람하는 기간을 따로 주어지게 되는데 행정절차법에 따르게 되면 이 공람 기간도 14일 이상입니다. 다만 딱 3군데 경우에는 공람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건 공람이건 모두 며칠? 14일입니다. 그리고 이 30일과 관련되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 해서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부할 법이 바로 도정법이 되게 됩니다. 제가 도정법이나 정비법을 거론하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다루는 법이라 생각해 주시고, 이 도정법에 공람기간 30일 이상인 것을 딱 3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개였는데 올해 법을 개정하면서 공람기간 30일짜리가 3개로 바뀌었는데, 이 도정법에서는 정비계획 위반, 정비계획은 정비사업하기 위한 계획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하는 장소를 정비구역이라 하는데, 저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된 공람기간,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나중에 보실 이야기로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저 수립과 관련된 공람 기간을 각각 30일 이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도정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에서 공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면 항상 며칠이다? 14일입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서는 광역도시계획이라는 토지계획은 일반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 의견 청취를 실시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것 2개 있습니다. 안 하는 것 시험에 나오겠죠.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고 2번째, 공청회와 공람 절차를 두고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에 있어서는 무엇을? 공청회를 실시한다는 걸 확인하시고, 이 공청회와 관련되어서는 그냥 14일이라는 말을 확인해 놓는 겁니다. 얘를 잡아 놓으시는 게 공법에서는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처음 다 아실 수는 없죠. 그리고 저도 1, 2월 달이나 3, 4월 달에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듣고 잊어먹으시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다만 얘는 하나의 시험거리라는 것은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절차로서 지방의회 등의 의견 청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한창 국회에서는 예산 편성과 관련된 국회 심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으로 광역시설인 지하철 연장에 관한 문제를 다루게 된다면 그 지하철 설치 또는 유지 관리 비용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온다? 나라에서 나온다? 국가에서 나온다? 지자체 비용으로 운영하죠. 서울에 지하철 공사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교통공사라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그 교통공사는 지방공사이지 주택공사 같은 정부 투자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과 관련되어서는 어디에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국회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고, 지방 예산을 집행할 목적이라면 그때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3가지 과정을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3가지 과정은 승인권자가 진행한다? 수립권자 진행한다? 수립권자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가 공청회 개최해야 한다? 틀립니다. 기조사와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은 누가? 수립하는 자가 진행하게 됩니다. 수립권자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승인권자에게 승인 신청하게 되는데, 저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였습니다. 이들은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권자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고, 도지사가 승인권자라고 하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협의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딱 세 가지입니다.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나무 심는 산지, 농사 짓는 농지입니다. 그러면 대지의 경우에는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땅인 반면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입니다. 반면 농지나 산지의 경우는 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입니다. 그러면 산 한가운데 또는 논 한가운데 새로 도를 만들게 된다면 그 도로 만드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절차를 거치는데 저 농지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고 산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은 산림청장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로 만드는 것보다 농지나 산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하면 수립한 개발 계획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잠실 가시게 되면 제2롯데월드를 볼 수 있는데 그 제2롯데월드 원래 부지는 성남 비행장의 비행기 안전 이착륙과 관련된 항공구역에 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2롯데월드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줬을 때 공군 측에서는 항공구역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장으로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여 한때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MB가 대통령 되시면서 4천억 정도의 국가 예산을 집행해서 활주로를 4도 정도 트신 적이 있거든요. 그 활주로 4도 틀고 나니 항공구역에 벗어나서 제2롯데월드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제가 가끔 알고 있는 시장, 구청장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도장 찍어줄 때 진짜 고민 많이 하신다더라고요. 내가 이 도장 하나 찍어주면 저 사람이 1,000억 정도 벌 텐데 이거 찍어줄까 말까 고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MB가 그냥 돈 안 받고 찍어주겠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쉽게 그렇게 개발 행위에 대한 인허가 도장 찍어주는 분들이 좀 안 계신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저 토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을 때 협의에 관한 절차는 현재 개발하지 못하는 땅을 도로나 또는 각종 개발 사업 용지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이게 공익에 과연 부합하는지 확인고자 협의에 관한 절차를 거칩니다. 만약 국토교통장관이 승인권자라고 하면 자신과 대등한 중앙행정기관장 장관급이겠죠. 그리고 도지사가 승인권자라고 하면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 농림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 산림청장이 있거든요. 이들과의 일정한 협의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관할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행정청에 있어서는 계급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집에서 나의 위치는 왕이십니까? 영의정이십니까? 머슴이십니까? 예, 저는 마지막 입장에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지만 행정청에서도 일단은 항상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같은 관할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한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여기 도시계획은 도시지역은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는 인구 70만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남양주시 인근에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은 1,000만이 살고 있거든요. 1,000만이 거주하는 서울은 정상적인 도시이다, 비정상적인 도시이다. 비정상입니다. 그 1,000만에 그 좁은 곳에 함께 어울려 산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보통 우리 다산 신도시가 그 단위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이거든요. 이곳에 거주하는 인구를 4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이 5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1만 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0,000명 정도가 50만 제곱미터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충분한 도로, 전기, 수도, 의료시설, 교육시설 이러한 시설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단위 면적과 거주하는 인구가 적정한지 파악하는 곳을 도시계획위원회라 하고,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교수님들이 많이 모여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을 심의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었다면 어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하고, 경기도에 설치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게 됩니다. 만약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승인하고자 할 때 중앙도시계획 심의 거쳐야 된다? 드립니다. 장관일 때 중앙, 시도, 시군구일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승인한 광역도시계획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숙제 하나씩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게 되면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시는데, 그 숙제는 담임선생님이 보관하고 계십니까? 학생에게 돌려주십니까? 학생에게 돌려줍니다. 저 광역도시계획대로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직접 정비해봐라.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수립한 자에게 송부하고, 저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하면 이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시민에게도 알려줄 필요 있죠. 지금 지하철 4호선과 지하철 8호선의 연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라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10년 전쯤에도 4호선 연장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별내 신도시, 그 별내 신도시를 최초 만들 때에는 분당 같은 좋은 신도시를 만들고자 계획했었는데 최초 이주하는 인구가 얼마 안 되다 보니 지금 개발 사업이 더딘 형편입니다. 그때는 광역도시계획으로 수립한 상태이고요.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 지하철을 연장하게 되면 걔는 도시개발사업이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다. 지하철 만드는 것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입니다. 다산 신도시 만드는 게 도시개발사업이고요. 지하철이나 고속도로나 제2외곽순환도로 새로 만드는 게 있다면 그것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입니다. 도시군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 했습니다.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광역도시 계획이 확정적으로 수립되었다고 하면 어디에 지하철이 연결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일반인에게 알려줄 필요 있죠. 그래서 공고, 열람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때 공람 절차는 계획 수립 전입니까? 계획 수립된 이후입니까? 이후입니다. 계획 수립과 관련된 주민 의견 청취는 분명 공청회와 공람 절차로서 얘들은 14일이었습니다. 계획 수립할 때는 14일이지만 수립한 계획을, 특히 광역도시 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주게 되면 그때 공람 기간은 30일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계획 수립 중이라면 그때 공람 기간은 며칠? 14일.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일반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며칠? 30일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람 기간이 30일 이상으로 나온 것이 있다면 얘가 계획 수립된 이후일 때는 옳은 지문이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 공람 기간 30일이 맞는 것은 계획 수립 중일 때는 딱 3가지였습니다. 정비법에서만 나오죠. 정비계획 위반하거나 정비구역 해제 시의 공람,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의 공람은 모두 공람기간 30일 이상이고, 그 3가지를 뺀 나머지 공람기간은 며칠 이상? 14일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 광역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이번에 지하철 4호선 설치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은 계속 유지된다? 소멸한다?
없어진다. 광역도시계획으로 목적했던 계획했던 사업이 모두 끝났다고 하면 계속 유지할 필요 없죠. 그래서 마진창이라고 하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통합창원시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 마진창에 수립되어 있던 마산, 진해, 창원에 수립되어 있던 광역도시계획은 계속되겠습니까? 없어졌겠습니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에 있어서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게 없습니다. 대신 도시군 계획에 해당되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계획 수립 대상이 도시군이었습니다. 그 도시군을 우리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라 했습니다. 그 특광시군은 계속성을 유지하죠.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도시군 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남양주시가 2015년도까지 목표했던 것이 인구 50만이었거든요. 다만 지금 남양주시가 2015년도에 수립하면서 2020년까지 인구 50만을 계획했었는데 이미 목표 달성하다 보니 인구 50만 달성하겠다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바뀔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는 반면 광역도시계획은 목적 달성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할 필요 없습니다. 타당성 검토는 광역도시계획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개념,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하고,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대상 광역계획권은 국토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틀립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는 국토만.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자, 승인하는 자 각각 확인하시고 절차 잠깐 보셨습니다. 16페이지 보십니다. 일 번 지정권자 차시였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의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 가로 해놓습니다.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 보전하며 광역시설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광역시설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가로 해놓습니다.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가로 해놓습니다. 광역시설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설치되어 있거나 사용하는 시설을 광역시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장이 인천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인천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광역시설입니다. 인천 시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경기도민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광역시설이라 하고, 제2외곽순환도로도 광역시설이죠. 8호선과 4호선 연장되게 되면 그것도 광역시설입니다. 그걸 체계적 정비할 목적으로 국토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설부터 세 줄 밑에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방금 보셨던 광역계획권은 장소에 관한 개념입니다. 지역, 지구, 구역, 광역계획권은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입니다. 딱 세 가지만 필수사항인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1월 달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다 하고 공부 다 끝나셨다고 다음 달에 안 나오시면 먹고 살기 힘들지. 그냥 지금은 존에 관한 개념은 지정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국토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해서는 즉시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지정 단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4번 보시게 되면 지정 절차 찾으셨고, 죄송합니다. 16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16페이지 박스 찾으셨죠? 저 광역계획권을 국토가 지정할 수 있는데 박스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 구역에 걸친 경우 가로속에 시도 추천없습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 2번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도 동그라미 놓습니다.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목적으로 국도가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도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 지정 변경 요청 그리고 3번 지정 단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지정 절차 찾으셨는데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1번 동그라미만 쳐놓습니다. 얘는 천천히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2번, 3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함께 봐주십니다. 19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1절 광역도시계획 찾으셨죠? 의 찾으셨는데 우리는 용어 정의에서 함께 보셨듯이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이란 세 번째 줄의 표현과 장기 발전 방향 가로만 해놓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시게 되면 법적 성격으로 비구속적 계획이다. 구속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2번 행정쟁송 대상 여부 줄칠 필요 없지만 그냥 보십니다. 세 번째 줄에 광역도시계획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의 제기 대상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위법하게 수립되었다면 위법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틀립니다. 구속력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청이 하는 구속력 있는 조치를 행정처분, 행정행위라 했습니다. 그 구속력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지만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법한 광역도시계획을 할지라도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제기 대상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속력 있다 없다? 없다. 행정쟁송 대상 못 된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제3절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그리고 1. 수립권자 사셨죠? 앞에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올해 시험을 고려하게 되면 내년 시험이 예외적 수립권자를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우선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우리가 앞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시도이사, 시장 군수인데 예외적으로 국도가 각각 3가지 경우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함께 보셨습니다. 그러면 저 행정청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가장 계급이 높은 사람을 앞에 내세우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 다음은 시도이사, 그 다음은 시장군수. 시장군수의 시장과 시도이사의 시장은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입니다. 도지사와 함께 있는 시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의미하고 시장 군수와 함께 있는 시장은 남양주 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급 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번 원칙적인 수립권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19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 해놓으셨습니다. 이들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박스 찾으셨죠? 좀 너무 작은 글씨인데 얘가 올해 시험에 나옵니다. 내년에 시험에 나옵니다. 내년에 시험에 나올 겁니다. 1번, 2번 묶어놓으시면 광역계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에 속한 경우라면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여야 하고, 2번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라면 지도의사가 공동 수립하여야 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3, 4 묶어놓습니다. 광역계획권 지는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시장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4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국가계획 추천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필요하거나 광역계획권 지정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3년 지날 때 추천했습니다. 관할 지도의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이 수립한다. 그리고 2번 예외 찾으셨습니다. 그냥 보시는 겁니다. 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추천했습니다.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고, 2번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추천했습니다.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으며, 3번 찾으셨죠?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는 경우 협의 거쳐 요청 가로 해놓습니다.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약속하신 게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가 각각 공동 수립하게 됩니다. 1번, 2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가 예외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데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며, 그러면 우리 KTX역 있지 않습니까? KTX라고 하면 남양주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여러 곳 걸치게 될 겁니다. 만약 그 KTX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인데 그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시도의사에게 맡기게 된다고 하면 시도의사는 자신의 관할 구역을 지나는 곳에 KTX역을 만들고자 하겠죠. 그렇게 역이 많아지게 되면 그때는 일반 지하철이 되는 것이지 KTX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3년 지나도록 광역도시계획에 승인 신청 없다고 하면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가 목적 달성하기 위해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죠. 그리고 시도지사가 요청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을 함께 수립할 수 있는데, 만약 우리 남양주시를 관할하는 경기도지사가 이 남양주시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 쓰레기 처리시설은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걸 경기도지사가 서울시장 등과 합의하에 결정하게 되면 요건 다 먹죠. 다음 선거 나가면 그분 분명 낙선하실 겁니다. 그런 욕먹는 걸 좀 피할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수립해보자, 그렇게 요청할 수 있거든요. 몇 가지? 3가지입니다. 이런 3가지라고 하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지사에 대해 우리가 잠깐 보셨는데 이거 외에도 몇 개? 3가지라는 것만 지금은 봐놓습니다. 다만 정리하는 것이 30회 시험에는 필수사항입니다.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게 예입니다. 지금은 처음 11월 달인데 여기까지 했다가는 다음 주에 저보러 안 오실 거 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심하게는 못하겠고 얘는 꼭 봐야 된다.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광역도시계획 내용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4번 수립기준 찾으셨죠?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없습니다. 앞으로 공법에서는 각종 기준, 지침이란 말 나오게 되면 항상 장관이 결정합니다. 가장 최근에 얘가 시험에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수립 기준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그것은 시도지사가 결정한 것이지 장관이 결정한 것 아닙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은 전국에 여러 곳에 만들어질 수 있죠. 그 수립 기준에 대해서는 전국을 관할하는 자가 동일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기준에 대해서는 항상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매번 시험에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얘는 익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립 기준 추천 오시고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 없습니다. 기준 하면 장관입니다. 박스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보지 마십시오. 얘는 찍는 것이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 나가시게 되면 찍을 수 있는 요령이 생기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21페이지 보시게 되면 1. 기초조사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2줄 밑에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 기초조사 추천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수립권자였습니다. 기초조사 임의사항이다. 필수사항이다. 필수사항입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이번에 기초조사 방법은 최근 개정사항은 있지만 얘는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은 일단 지키실 것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2번 공청회 차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이분들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였습니다. 한 줄 밑에 공청회 열어 공청회 추천했습니다.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 인정하면 공청회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에 진행하는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입니다. 공청회는 공법에 딱 몇 개 있다? 3개.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공청회는 3군데 존재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필수 절차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필수사항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개최 공고 14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오늘 14일 보셨는데 오늘만 보고 마실 것 같습니까? 계속 볼 것 같으십니까? 계속 봅니다. 계속 보고 나면 14일이라는 것은 너무 익숙해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있습니다. 얘는 내용 크게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약속하셨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기조사와 주민 의견 청취 공청회 방법으로 하고 그 이후 지방의회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면 저 수립한 자는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4페이지에 승인 차셨죠? 이제 2분만 견디시면 오늘 수업은 끝나십니다. 아쉬울 수도 있으시지만 2분만 견디십시오. 양가로 1번 차셨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차셨죠?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누구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양가로서 한번 찾았습니다. 협의 심의 사셨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협의 줄쳐놓고 심의 줄쳐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승인하기 때문에 그와 대등한 관할 1차는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4번 공남 차셨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 추천했습니다. 관계 서류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공부에 그 내용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30일 이상 일반 열람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일반에게 열람시켜서 하는 자는 수립권자가 하는 겁니다. 열람 기간은 며칠? 30일. 다만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같은 공남 열람이지만 계획 수립 시에는 14일이고 확정된 계획을 일반인에게 알려주는 경우라면 그때는 30일. 그냥 차이만 봐주십니다. 지금 이것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건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보기만 해주시는데 우리가 약속하실 것은 주민 의견 청취 방법에 있어서는 공청회와 공람 절차 있는데 죄다 며칠? 14일 전, 14일 이상이라는 말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30일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번 도지사 승인에 대해서는 1번만 보고 지나가십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장, 군수는 광역계획권 지정한자가 누구입니까? 도지사이죠.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대해서는 딱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6절 광역도시계획 조정이 있는데 제키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구성 운영 있습니다. 제키는 겁니다. 제가 제키라는 것은 시험 끝날 때까지 보는 거 아닙니다. 대신 시험 끝나시고 나면 그때는 잠이 안 오실 때 혼자 읽어보시면 수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봐주시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좀 용어 낯설기도 하고 어려운 것도 있으실 겁니다. 대신 이번 주 학원 처음 오시면서 마음가짐 그 자세만 쭉 유지하신다고 하면 이게 점점 쉬워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다음 주에 내가 복습하고 오겠다, 예습은 필요 없습니다. 복습하고 오겠다 생각하신다면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셨다가 아니면 학원 조금 일찍 오셨다가 오늘 줄쳐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줄쳐놓은 것만 한번 보고 들어오시면 그 다음부터 수업이 아주 편해지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